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3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5월 3일이라고 날짜를 소개드렸습니다. 내일 월요일이죠. 5월 4일은 제가 개인적인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요. 녹화를 위한 방송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요일 오전에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오늘 일정도 사실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래서 편집하고 업로딩 하는데 최소한 2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만약에 오늘 안에 작업이 마무리가 되면 일요일 날 저녁에 이 영상을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평소대로 녹화는 일요일 날 했지만 방송은 5월 4일 월요일 날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게 일요일 방송이 될지 월요일 방송이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방송 녹화 일단 시작합니다. 5월 3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소중한 구독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면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요. 김딘이라는 아이디를 쓰시는 분께서 11시간 전에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매번 올려주시는 영상을 꾸준히 보려고 노력하고 다 못 보더라도 제가 보고 싶은 부분이라도 보려고 늘 보고 있는 애청자입니다. 그런데 요즘 미준이나 초이스탁 멤버십이 참 고민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 올려주시는 것도 소화시키기가 쉽지가 않아서 충분히 도움을 받으며 잘 해보고는 있는데 멤버십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도 내가 소화도 못 시킬 양을 욕심내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멤버십에서 더 벌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소액 투자자 겸 월급 장기 투자자다 보니 저번에 언뜻 소액이면 굳이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기억이 있는데 잘못된 기억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여튼 고민이 되네요 라고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을 저한테 질문식으로 남겨주신 거죠. 맞습니다. 제가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초이스탁의 멤버십에 가입하시건 미존 멤버십에 가입하시건 아니면 주식 강의를 수강 신청하시던 이거는 일종의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주식 투자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기대 수익률이거든요. 제가 여러분들께 이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연평균 20% 수익을 내는 게 목표고 그리고 미국 증시는 평균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을 내잖아요. 근데 그 수익률이 10%가 매년 반복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죠. 어떨 때는 30%, 어떨 때는 마이너스 10%.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목표로 하는 거는 S&P 500보다 2배 정도 잘해야겠다. 이런 기대 수익률을 가지고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멤버십 가입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기대 수익률에 과연 합당한 결정인가 이걸 좀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준 멤버십 가격이 54,000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54,000원인데 프로모션 할 때 가입하시면 반값이긴 한데 지금은 이제 프로모션 기간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곱하기 12를 하시면 64만 8천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본인이 가지고 계신 주식 투자 금액으로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투자하고 있다. 그러면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이죠. 자, 나누면 6.5%입니다. 자, 그 얘기가 뭐냐면요. 미준 멤버십에 가입해서 주식 투자 수익률을요. 6.5%더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미준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고 투자하는 거랑 멤버십에 가입해서 투자할 때 6.5% 정도 수익을 초과적으로 낼 수 있는가 이게 기준이 돼야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6.5%는 굉장히 높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과연 멤버십을 안 할 때 비교해서 가입한다고 해서 수익률이 6% 이상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는 그렇게 쉬운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까 64만 8천 원이었나요? 그리고 나누기 나의 투자 금액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1.3%잖아요. 그래서 멤버십에 가입해서 투자 수익률이 만약에 1.3%만 1년 동안 올라가면, 그러니까 월이 아닙니다. 1년 안에 내가 원래 좀 목표로 했던 수익률을 1.3% 이상만 올릴 수 있으면 사실 멤버십에 가입한 비용이 적절한 투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김dim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금액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런 멤버십이라든지 강의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투자 금액이 뭐 나는 1,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2천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러신 분들은요, 조금은 그냥 경험치를 쌓으면서 향후에 이제 투자 금액이 좀 올라갔을 때 그때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오히려 적절한 전략이 아닐까라는 의견을 좀 피력해 봅니다. 주식 투자는요, 단거리가 아니잖아요.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 오늘, 당장 이번 달에, 아니면 당장 올해 내가 엄청난 수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향후에 10년, 20년, 30년 동안 과연 시간이 그렇게 지났을 때 얼마만큼의 부를 창출하면서 경제적인 자유를 누릴 수 있는가, 이게 목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미국 증시 시황입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 날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래서 연휴 때와 마찬가지로 일주일간의 시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P 500의 맵을 일주일로 기간을 바꿔놨고요. 한눈에 딱 봐도 상승한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일주일간 미국 증시가 상승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가 애정하는 테크주들은 올라간 종목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비록 엔비디아라든지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들은 하락을 했지만 대부분의 종목이 진한 색깔의 녹색을 띠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우세했다라고 결론을 내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종 지수의 움직임을 보시면요, 지난 5일 동안 나스닥 100이 1.55% 올라가면서 가장 좋았고요. 초소형주가 1.27%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로 S&P 500이 0.94% 올라가면서 1%에 미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5일 동안 0.94면 나름대로 성공적인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S&P 500을 이루는 11가지 섹터별 성적인데요. 2개의 섹터는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죠. 그래서 임의 소비재 그리고 원자재는 마이너스고요. 가장 위쪽을 보시면 에너지가 가장 좋았습니다. 무려 3.48%, 단 일주일 만에 3.48%면 거의 폭등 수준이죠. 그래서 지금 오일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거는 좀 의외인데요. 소비재 중에 필수 소비재입니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1.13% 올라가면서 두 번째로 좋았거든요. 세 번째는 부동산이 1.12% 올라갔고요. 자, 이렇게 부동산이라든지 필수 소비재가 좋다는 것은 그렇게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방어주잖아요. 방어주가 좋으면 결국은 조정이 좀 걱정된다, 그런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부정적인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테크주도 괜찮았습니다. 1.03%, 그리고 금융주도 0.97%, 이렇게 좀 엇갈린 모습을 보이는 일주일이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다음에는 시장의 폭인데요. 지난 방송에서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의 폭은 좀처럼 넓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지금 55%의 주식이 단기적으로 모멘텀이 살아있고요. 장기적으로 모멘텀이 좋은 종목도 56%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연일 S&P 500이라든지 나스닥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폭은 굉장히 좁은 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의 폭이 좁다는 것은요, 결국은 주도주가 있다는 건데
주도주의 역할이 너무나 크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주도주 그리고 주도 섹터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냉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안정적입니다. 왜냐하면 공포지수가 지금 16.98까지 떨어졌잖아요. 17 아래로 떨어진 것은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200일 이평선이 18.26이기 때문에 200일 이평선보다도 한참 떨어져 있고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은 굉장히 낮다. 따라서 시장의 센티먼트 그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빅스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빅스의 5년 차트입니다. 5년 차트를 보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빅스가 굉장히 오랫동안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올라가 있었잖아요. 200일 이평선 이상에 있다는 것은 주가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장기간 동안 여기가 언제냐면요. 2021년 8월 9월입니다. 그때 시작돼서 여기 보시면 한 2023년 1월까지 변동성이 이렇게 극심했습니다. 이게 바로 베어마켓이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이 한번 찾아오면 이렇게 1년 이상 변동성 지수가 굉장히 높다는 게 공포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게 뭐냐면요. 빅스가 오르락 내리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베어마켓은요. 계속해서 쭉 떨어지긴 하는데 이 과정은 변동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그재그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몇 번씩 이제는 반등하는구나. 이번에도 반등하는구나. 또 반등하는구나. 우리가 좀 속을 때가 많다는 게 하나의 함정입니다. 그래서 베어마켓은 정말 지루하고도 어려운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빅스 5년 차트를 보면 여기 한 번, 두 번, 세 번, 삼봉우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한 번 급등했다 떨어지고 한 번 급등했다고 떨어지고 또 올라갔다 떨어지고 이걸 우리가 조정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조정은 굉장히 쉽습니다. 조금만 견디면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면서 변동성 지수가 갑자기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자, 이렇게 베어마켓과 조정의 차이를 우리가 빅스를 통해서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는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입니다. 이거 역시도 지금 그리드에 올라가 있는데 좀처럼 극적인 탐욕으로 올라가진 않죠. 이거는 굉장히 긍정적이죠. 시장의 센티먼트가 긍정적인 방향에 머물러 있고 또 거기에서 또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은 것은요. 상승 추세가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오래간만에 초이스탁의 마켓 스코어도 볼 텐데요. 71이니까 마찬가지로 과욕입니다.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랑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초이스탁 역시도 시장이 과욕 단계에 접어들었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탐욕입니다. 그리고 탐욕에 올라가면 드디어 우리가 좀 몸을 사려야 되는 이러한 시기가 찾아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에는 미중 포트폴리오의 현황입니다. 지난 일주일도 상승한 종목의 수가 조금 더 많았는데요. 가장 좋았던 종목은 샌디스크입니다. 19.91%나 급등 추세를 만들어냈고요. 두 번째로 AAOI가 플러스 13.16, 마이크론도 플러스 9.16으로 좋았죠. 다음은 루멘텀이 플러스 7.75, 웨스턴 디지털 플러스 6.81, AMD 플러스 3.66, 셀레스티카 플러스 2.13, 벌티 플러스 1.50, 마벨이 0.39% 소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나머지는 빨간색으로 물들어 있는데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35로 좋지가 않았죠. TSMC가 마이너스 1.19, 코히런트 마이너스 1.96, 델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74, 엔비디아가 4.7%나 빠졌고요. 크레도가 마이너스 5.47, G보노바 마이너스 7.50, 마지막으로 암홀딩즈가 10.06% 빠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는데요. 암 같은 경우는 이제 미준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지 이틀밖에 되진 않았습니다. 자, 다음에는 미준 우량주 포트폴리오인데요. 앞에서 살펴봤던 종목 말고 나머지 종목만 보겠습니다. 구글이 굉장히 좋았죠. 지난주에 11.95% 단 5일 동안 급등했고요. 그 밖에도 탈렌에너지가 2.15% 올라갔습니다. 아마존이 플러스 1.62%, 자,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메타는 어닝 결과를 발표하고 급락했잖아요. 그래서 일주일간 9.82% 나는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하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메인 기사로 넘어갑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시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는 부정적인 기사는 일부러 좀 무시를 합니다. 원래 주가 흐름이 좋지가 않고 이런저런 악재가 터질 때는요. 정말 어디에서 등장했는지 수많은 베어들이 나타나서 굉장히 부정적인 센티먼트를 조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부정적인 기사는 가급적이면 읽지 않고 패스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처럼 분위기가 너무나 좋을 때는요. 일부러 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이 기사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미중 분위기랑은 좀 다르게 굉장히 부정적인,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 증시가 떨어질 수도 있다,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의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시장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일단 엔비디아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사를 쓴 펀드 매니저, 그러니까 IO 펀드라는 곳에서 일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쓴 글인데요. 엔비디아의 포지션을 최근에 대폭으로 축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중 멤버분들께서는 이미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저는 2026년 3월에 2022년 이후에 수년간 미중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높은 투자 비중을 차지하고 있던 엔비디아 주식의 비중을 아주 많이 줄였습니다. 뭐 이제 지나간 이야기니까 좀 잠시 보여드리면요. 일단 제가 엔비디아를 한 3년, 4년간 단 한 번도 판 적이 없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2026년 3월 19일 날 처음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TSMC도 좀 팔았고요. 엔비디아도 매도했고, 그리고 나서 산 주식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루멘텀이라든지 마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샌디스크, 이런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서 그때 TSMC랑 엔비디아를 매도했었습니다. 380주를 팔았었고요. 그리고 나서 3월 24일 날 또 팝니다. 그때는 TSMC는 88주를 정리했고요. 엔비디아도 88주를 추가적으로 매도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산 주식이 뭐 델 테크놀로지, AAOI도 매수를 했고요. 샌디스크를 더 샀죠. 그리고 세 번째 매도가 있습니다. 그때도 세 종목을 매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TSMC, 마이크론, 엔비디아를 매도했고요. 엔비디아는 그때 138주를 정리했죠. 그리고 나서 델 테크놀로지, 벌티브 홀딩스, AAOI, 루멘텀, 마벨 테크놀로지, 이렇게 5종목을 추가적으로 매수한 바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저도 최근에 엔비디아 비중을 굉장히 많은 폭으로 줄였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소형주라고 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의 AI 수혜주를 대신 좀 분량을 많이 늘렸었죠. 자, 그런데 이 기사를 읽으면서 나랑 조금 생각이 같나 보다. 그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게 됐다. 이렇게 배경을 설명드립니다. 자, 이렇게 IO 펀드에서 엔비디아 투자 비중을 줄이는 근거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근거는 추론입니다. AI 트렌드가 그동안은 이제 학습 단계였잖아요. 근데 추론, 인퍼런스라고 부르는 추론 단계로 전환하면서 엔비디아의 독보적인 경쟁 우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판단 때문에 지금 IO 펀드는 엔비디아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뭐 추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추론 단계는 이미 만들어진 AI를요, 실제로 사용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GPU보다 저렴한 맞춤형 반도체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숫자가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트렌드포스라는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요. 2026년 AI 서버 출하량에서 GPU 기반 서버가 69.7%를 차지하는 데 그칠 것이다. 그리고 나머지는요. ASIC, 즉 맞춤형 기반 서버가 27.8%까지 그 점유율이 확대될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커다란 변화입니다.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만 해도요. 엔비디아 GPU가 시장 점유율의 80% 그리고 90%까지 육박한다. 이런 통계가 잡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GPU 기반 서버가 69.7%까지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 중에서 한 10% 가까이는 AMD입니다. 그래서 AMD가 10%를 가져가면 결국 엔비디아의 시장 점유율, 그러니까 AI 가속기 중에 엔비디아가 차지하는 비율은 한 60%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부정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만약에 엔비디아 GPU의 시장 점유율이 60%까지 떨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여기 엔비디아 관련된 만화책에 이런 통계가 잡히고 있는데요. 원래는 엔비디아가 90% 가까이 점유율이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90%의 점유율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 매출의 성장률도 지금처럼 60%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점유율이 80%까지 떨어지면 엔비디아의 매출 전망은 42.2%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점유율이 70%까지 떨어지면 매출의 성장률은 25% 정도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점유율이 65%까지 떨어진다. 그러면요, 2026년 대비해서 2027년이 되면 엔비디아의 매출은 15.6% 올라가는데 그칠 것이다. 이렇게 우울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시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 지금 트렌드 포스의 이 전망은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술적 분석인데요. 주가 차트죠. 지금 현재 기술적 분석 역시도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전체가 의미 있는 고점에 근접하고 있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 고점은요, 장기 상승 추세 내에서 조정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지거나 장기간 하락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최근 몇 년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리스크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도입부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불트랩에 주의하라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불트랩은 뭐냐면요. 주가는 신고가를 돌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살펴보면 상승 추세의 마지막 숨을 헐떡이는 구간을 얘기한다. 그래서 간신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런 단계를 불트랩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 불트랩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상승장인지 이거를 좀 구별할 필요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불트랩에 걸릴 가능성을 낮추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주요 시장, 섹터, 대표 종목들이 동시에 신고가를 함께 돌파하는지 이걸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시장의 지표라든지 그리고 섹터, 그리고 대표 종목들이 동시에 한꺼번에 신고가를 돌파하면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러지 못하면 굉장히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모든 주요 종목, 섹터, 지수가 함께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면요. 자, 이러한 현상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훨씬 오래 그리고 훨씬 강하게 이어지는 강력한 추세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시장의 폭이 좁아지는 게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의 폭이 좁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 종목이 동시에 상승하고 그리고 섹터도 올라가고 지수도 함께 신고가를 돌파할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금 현상이 다르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S&P 500이 반도체 섹터에 힘을 얻고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지만 시장 곳곳에서는요, 이를 확인해 주지 못하는 이탈 신호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여러 가지의 이탈 신호가 하나씩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와 반도체 ETF의 다이버전스라고 합니다. 자, 2022년 10월 현재의 강세장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리고 시장을 이끈 핵심 테마는 단연 AI였죠. 자, 어느 정도로 AI가 이 시장을 이끌어 왔냐면요. 자, SMH는요, SOXX와 마찬가지로 반도체의 대표적인 ETF인데요. 이 ETF는 2022년 저점 대비 지금 주가가 무려 470% 이상 급등했습니다. 470%면 5.7배 올라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단 한 4년 만에 이렇게 엄청난 상승 추세를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나스닥 100 같은 경우는 같은 기간에 150%나 상승했고요. 자, 그런데 거기를 이끌었던 주도주, 즉 엔비디아는요, 같은 기간에 1700% 이상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이죠. 왜냐하면 주도주가 엔비디아였으니까 엔비디아가 가장 많이 올라가야 되고요. 그리고 엔비디아가 속해져 있는 반도체 ETF가 470%,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테크주가 150% 올라갔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 강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난 4년간 강세장에서 한 가지의 현상이 발견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엔비디아가 주도주고 영향력이 워낙 크기 때문에 만약에 SMH 반도체 ETF는 신고가를 돌파하는데요. 엔비디아가 함께 돌파하지 못할 때는요. 역사적으로 매우 신뢰할 만한 경고 신호였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2023년 5월 AI 트레이드를 사실상 촉발시킨 엔비디아의 역사적인 어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한 AI 수혜주가 각광을 받기 시작했죠. 자, 그리고 그 이후에는요, SMH가 신고가를 기록할 때마다 엔비디아가 이를 확인해 주지 못하면요, 어김없이 반도체 섹터 전체의 조정이 뒤를 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차트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이 차트에 분홍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요. SMH가 신고가를 경신하는데 엔비디아가 신고가를 찍지 못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뒤쳐져 있는 현상이죠. 자, 그때는요. 반도체가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마이너스 16%,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8%, 그리고 마이너스 37%의 하락을 겪었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현재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SMH는요, 2025년 10월 말 고점 대비 30%나 그 고점 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찍고 있죠. 자, 그런데 엔비디아는요, 같은 수준보다 아직 1% 마이너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첫 번째 경고 신호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자, 두 번째 부정적인 신호는요, 매그7입니다. 엔비디아가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일 종목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그룹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매그니피센트 7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 매그7은요. 2022년 약세장 탈출을 이끌었고요. 그 이후 매년 S&P 500 수익률의 대부분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들은요. 시장 전체보다 먼저 방향을 바꾸는 선행 지표 역할을 해왔다. 자, 그래서 강세장이 나타나기 전에 매그7이 먼저 올라가고요. 그리고 강세장이 끝나기 전에 매그7이 먼저 떨어진다. 이러한 식으로 해석이 가능하죠. 자,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차트는요. Equal Weight 매그7 대 S&P 500입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Equal Weight 매그7은 뭐냐면요. 7개 종목을 동일하게 가중치를 줘서 만든 하나의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2021년 11월 이후에 동일 가중 매그7 지수가 S&P 500의 신고가를 확인해 주지 못하면, 따라서 시장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만약에 매그7이 신고가를 못 찍었다. 자, 그럴 때는요. 시장 약세에 신뢰할 수 있는 선행 신호였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차트에서 분홍색으로 나타난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이 S&P 500은 신고가를 찍었는데 매그7은 신고가를 못 찍을 때죠. 자, 그럴 때를 보면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S&P 500이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12%, 그리고 마이너스 22% 하락했던 시기와 정확하게 겹친다. 이렇게 부정적인 신호를 두 번째로 제시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금융 섹터의 경고인데요. 기술 섹터가 현재 강세장의 핵심 엔진이라면 금융 섹터는요. 그에 버금가는 두 번째 종대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왜냐하면 대형 은행들의 건강 상태는요. 성장 스토리의 지속성을 판단하는 핵심 지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불마켓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펀더멘탈이 뒷받침이 돼야 되고요. 펀더멘탈이 무너지면 찾아오는 게 베어마켓이잖아요. 자, 그래서 금융 섹터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중요한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밑으로 내려가서 금융 섹터의 일봉 차트를 보시면요. 이 금융 섹터의 ETF를 XLF라고 부르죠. 근데 XLF는요. 2025년 4월 저점 이후 깔끔한 5파 상승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5파 상승은 뭐냐면요. 엘리어트 파동이라고 부르는 건데 상승 추세는 보통 5번의 파동으로 완성된다. 자, 5번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렇게 5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5파가 완성된 이후에는 반드시 조정 국면이 따라온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금융 섹터가 5파 상승을 완성했다는 거죠. 2026년 1월 초에 고점을 기록한 뒤에 현재는 조정 국면에 빠졌다. 따라서 이제는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요. 반도체는 2월 고점 대비 지금 14%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 섹터는 1월 고점 대비 오히려 마이너스 8%다. 그리고 이것은 건강한 시장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다음에는 산업재 섹터를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산업재는 실물 경제, 설비 투자, 그리고 제조업 지수, 글로벌 무역의 건강 상태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산업재가 어떤 모습을 보이냐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산업재도요, 아까 우리가 확인했던 금융 섹터와 마찬가지로 2025년 저점 이후 깔끔한 5파 상승을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자, 5파 상승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거를 5파라고 불렀잖아요. 자, 여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1차, 2차, 3차, 4차, 5차입니다. 자, 이렇게 엘리어트 파동이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하락세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모멘텀이 새 고점을 만드는 동안 가격은 더 낮은 고점을 형성하는 다이버전스도 확인이 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가격은 떨어지고 있죠.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요, RSI, 우리가 이제 보통 모멘텀 지표라고 부르는 게 RSI잖아요. RSI는 신고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RSI가 신고가를 찍는데 주가는 신고가를 못 찍으면요, 이거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RSI 다이버전스는 반대로 해석하잖아요. RSI 다이버전스는 뭐냐면 주가는 떨어지고 있는데 만약에 모멘텀이 상승하고 있으면 얼마 못 지나서 이 조정이 끝나고 다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고요.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뭐냐면요, RSI, 즉 모멘텀 지표를 우리가 RSI 지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RSI는 정고점을 돌파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격, 즉 주가는 정고점을 뚫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설명드리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악셀레이터라고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엑셀레이터는 이제 가속기라고 부르는 거죠. 이거를 RS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달을 정말 맥시멈으로 밟았다. 그래서 가속기는 지금 맥시멈으로 밟았는데 문제는 속도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 얘기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 엔진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진단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모두 반도체와 전체 시장의 강세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 금융주도 그렇고 산업재도 그렇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러한 신호들이 해소되지 않으면요, 강세론자들의 직면한 리스크는 여전히 높다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MH 반도체 ETF의 급등이요, 5파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5파라는 것은 아까 설명드렸던 엘리엇 파동의 마지막 급등 추세잖아요. 자, 따라서 이거는 부정적이죠. 최근 저점에서의 상승이 거의 수직에 가깝지만 거래량과 모멘텀은 이미 약해지고 있고요. 자, 그 얘기는 2025년 4월 저점 이후 상승 추세의 마지막 스윙을 지금 시사하고 있다. 자, 다시 한번 올라가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엘리엇 파동은 1파에서는 초기 상승, 두 번째는 조정, 세 번째는 가장 강력한 상승이 보이고요. 그리고 4파가 중간 조정, 마지막으로 5파가 마지막 상승입니다. 이때는 뒤늦게 합류한 투자자들 때문에 주도가 되고요. 거래량은 좀 떨어지고 모멘텀 약화가 특징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 5파가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요, 1파가 보이죠. 2파가 떨어졌고, 그리고 3파가 가장 강력한 상승이 장기적으로 이어졌고요. 4파가 조정이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뒤늦게 합류한 투자자들이 5파에 합류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건데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하락하고 있고요. 따라서 반도체에 투자하는 사람들의 볼륨이 떨어지고 있죠. 마지막으로 RSI도 모멘텀도 약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임박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섹터에 조정이 임박했다는 신호가 잡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부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요, SMH의 상위 3개 종목이 있는데요. 이 종목 3개가 전체 지수의 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종목 모두 5파 패턴이 관찰이 된다고 하거든요. 첫 번째는 엔비디아입니다. 엔비디아 비중이 SMH에서 가장 높거든요. 자,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요, 2025년 10월 말에 고점을 간신히 돌파한 이후에 그 아래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이 반등의 수직적인 형태는요, SMH와 마찬가지로 5파 진행 중임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거래량도 그렇고 그 아래에 있는 모멘텀도 감소하고 있거든요. 자, 따라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신호가 엔비디아의 조정이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요,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한 번 더 상승할 가능성은 있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97에서 187의 지지선이 만약에 유지가 된다면 한 번 더 상승하면서 221 그리고 230까지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는 최종 5파 스윙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 상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이는 아직까지도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브로드컴인데요. 브로드컴도 마찬가지죠. 역시 5파 스윙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의 돌파가 저거래량 그리고 약화된 모멘텀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시죠. 1파, 2파, 그리고 3파가 가장 강력했죠. 4파 조정, 그리고 5파가 진행 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고 또한 RSI 지표, 즉 모멘텀도 하락 추세에 있다.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로 비중이 높은 TSMC인데요. TSMC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래서 엘리엇 파동이 완성되는 구간에 있다. 그리고 거래량은 줄어들고 있고 RSI 지표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장의 강세는요. 5파, 즉 상승 추세의 마지막 스윙으로 해석이 되고요. 거래량도 낮고 모멘텀도 낮은 채 지수가 오르고 있다. 따라서 주요 섹터와 종목들의 이탈 신호는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고 있죠.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매그7, 금융주, 그리고 산업재는 반도체와 S&P 500의 강세를 확인해 주지 못하고 있다. 지금 사실 S&P 500이 올라가는 것은 반도체 하나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SMH, 즉 반도체 내에 주요 종목이 있는데요. 세 가지죠.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TSMC. 세 가지 종목 모두 5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즉 거래량이 떨어지고 있고 모멘텀도 약화되고 있죠. 자, 게다가 1등 주식 엔비디아는요. 단기적으로 221에서 230까지 추가 상승이 가능하긴 하지만 그 이후에는 큰 폭의 변동성이 예상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자,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AI 인프라 투자 테마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은 여전히 살아있다. 따라서 상승 추세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시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자의 자세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됩니다. 자, 그러면 미준의 한마디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려는 시도는요, 무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확률이 50%까지 떨어지잖아요. 우리는 확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멘텀을 보면서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멘텀 같은 하나의 전략을 포기하고 그냥 막연히 이러이러해서 나는 주가가 떨어질 것 같아. 주가가 올라갈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요. 오히려 확률을 50%까지 떨어뜨리는 무의미한 시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따라서 기술적 분석이 보여주는 예측만 믿고 보유한 주식을 모두 팔거나 시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주가 차트가 보여주는 미래는 새롭게 등장하는 촉매제, 카탈리스트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차트가 보이는 모습은 물론 1파, 2파, 3파, 3파, 5파까지 올라가고 이제는 떨어질 때가 됐다. 이렇게 분석이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카탈리스트가 나온다면 이 방향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자, 따라서 이대로 연말까지 미국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더라도요. 하나도 이상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계속해서 새로운 정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 바뀔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 저 역시도요. 지금은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특히 미준 탑픽 중에 8개 종목은요. 지금 단 1개월 동안 주가가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4종목은요. 한 달 만에 70% 이상 폭등했거든요.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미준 탑픽을 일주일로 바꿔놓으면요. AAOI는 지금 한 달 만에 112%, 크레도는 92.2%, AMD는 71.5%, 샌디스크 71.35%, 마벨은 54.58%나 올라갔죠. 자, 따라서 지금은요. 욕심을 좀 줄여야 되는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요, 가끔씩 과거의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주가 차트를 살펴봐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과거의 주가 차트를 보면 한 가지가 보이죠. 어떤 주가 차트도요, 일직선으로 쭉 올라가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있죠. 지그가 있으면 언제나 재그가 따라오잖아요. 따라서 지그가 있으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은 예측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자, 따라서 이번 지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올라갈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항상 재그가 따라온다. 이 부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내일 당장 조정이 찾아오더라도 후회하거나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인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화의 결론이 있으면 이게 20%건 30%건 40%건 결론에 이르면요,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컨텐츠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입니다. 오늘 더빙 영상으로 준비된 인터뷰에는요, 빅쇼트 투자자 스티브 아이스만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들 빅쇼트 그러면 마이클 버리를 떠올리시죠? 근데 스티브 아이스만 역시도 만만치 않게 유명한 빅쇼트 투자자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경제 위기 찾아왔을 때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부를 창출한 유명한 투자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투자자 역시도 이제 공매도 위주로 하고 조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투자자가 지금 현재 시장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긍정론을 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앞에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빅쇼트로 유명한 스티브 아이스만은 어떠한 근거를 통해서 장밋빛 미래를 예측하고 있는지 긍정론을 한번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월 3일 오늘의 빅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여러분들 투자 활동에 작은아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는 소중한 좋아요 그리고 좋은 댓글과 질문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와 함께하고 계신 분은 스티브 아이스먼입니다. 팟캐스트 Real Aceman Playbook의 진행자이자 존 뉴버거 벨만의 시니어 포트폴리오 매니저였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영화 The Big Short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마 영원한 제 별명이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이 상황을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저희 모두가 한쪽에서는 육아를 보고 있는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또 한편에서는 AI는 거의 하키스틱처럼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새로 확인한 일부 지표들을 보면 경제가 약간 양극화된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제가 보기엔 흥미로운 게 이런 겁니다. 3월로 돌아가 보면 시장이 하락할 때 정말 존경하는 투자자들조차 체제 전환 얘기를 했거든요. 인덱스 팔고, 이 오일 사고, 금 사고, 기술주 팔라는 시기였죠. 그런데 그게 몇 주 정도밖에 안 갔어요. 3월 말쯤에는 시장이 약 4% 하락했고 나스닥은 7% 빠졌는데, 지금은 시장이 오히려 4.5% 올라 있고 나스닥도 7% 상승했죠. 그리고 주도주는 여전히 기술주입니다. 똑같은 리더들이에요. 기술주, 은행은 강하고 에너지는 떨어졌고 금은 별로 움직임 없고 필수 소비자에도 조용한 상황입니다. 진짠가요? 아니면 시장의 내러티브에 불과한가요? 제 생각에는요. 보세요. 작년 경제의 핵심 스토리는 AI 투자 지출, 양호한 신용 건전성, 그리고 K 자영 경제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경제의 스토리도 똑같아요. AI 투자 지출, 양호한 신용 건전성, K 자형 경제, 말 그대로 작년과 똑같은 자리로 돌아와 있는 겁니다. 완전히 같은 내러티브이고 변한 게 없습니다. 중간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 그대로 가져갈 겁니다. 대부분은 기술주고 일부 금융주도 있고요. 필수 소비자에는 전혀 없고 에너지도 거의 안 들고 있습니다. 결국 예전부터 가지고 있던 포지션 그대로 유지하는 거죠. 금융주 좋아하시나요? 네, 일부 금융주는 좋아합니다. 다만 대체 투자 쪽은 별로고요. 전통적인 은행주들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기술주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냥 매그니피센트 7만을 의미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보다 더 넓은 범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저는 매그니피센트 10을 대부분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산업 쪽에서는 전력 관련 기업들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GB, 퀀타 서비스 같은 기업들이죠. 오늘 아침에 실적도 아주 좋게 나왔고요. 또 이톤 같은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걸 예상했겠어요? 캐터필러가 이렇게 연결될 줄을요. 제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캐터필러는 사실상 AI 기업이다, 아니면 AI를 움직이게 하는 기업이다 라고까지 생각해보진 않았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는 맞는 얘기죠.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공급하고 있으니까요. S&P도 선호하시나요?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문제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시청자에게 이메일을 하나 받았는데요. 내일 제 방송에서 답변할 예정이긴 합니다만 그분이 지적하길 전통적인 여러 지표로 보면 지금 시장이 비싸다고 하더군요. 몇 가지 지표도 같이 제시했고요. 그 말 자체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10년 전만 해도 IT 섹터는 S&P 500의 18배 20% 수준이었는데 지금은 35%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IT로 분류되진 않지만 알파벳, 메타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S&P의 절반, 약 50%가 기술 관련 기업이라고 봐도 됩니다. 결국 시장이 더 비싸 보이는 이유는 기술주의 비중이 훨씬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술주는 다른 섹터보다 원래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높게 거래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단순히 시장 자체가 비싸다는 주장은 그렇게 설득력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프라이빗 크레딧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나요? 요즘 많이 얘기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그 부분인데요. 저는 매주 하고 있죠. 요즘 다들 프라이빗 크레딧을 두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Right. 저희가 이 얘기 계속 하고 있죠. Yep. 일부 사람들은 이게 곧 붕괴될 거고 시스템 리스크로 번지면서 굉장히 심각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참고로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프라이빗 크레딧 시장 안에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들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정말 중요하냐는 거죠. 이게 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설령 신용 사이클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게 시스템 리스크로 번질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은행들은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자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스템적인 위험은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프라이빗 크레딧의 문제는 소프트웨어 섹터에 대한 익스포저가 과도하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ARS 매니지먼트에서 흥미로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자사 소프트웨어 익스포저 중 85%는 문제가 없고 15%만 문제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그 보고서가 사실이라고 가정해보죠. 오케이. 문제는 85%는 괜찮다고 할 때 그 의미가 뭔지에 있습니다. 그건 단순히 기업들이 아직은 실적을 내고 있고 이자도 잘 갚고 있다는 뜻일 뿐이에요.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나우 같은 회사를 보죠. 대표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인데 작년 8월에 209였던 주가가 지금은 88 수준입니다. 고점 대비 60% 하락한 거죠. 그러면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먼저 프라이빗 에쿼티부터 보겠습니다. 만약 소프트웨어 기업에 과도하게 투자해온 PE라면 그들이 보유한 기업 가치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이건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문제없는 85%조차도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리파이낸싱 시점입니다. 기업 가치, 즉 에쿼티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상황에서 누가 그 기업들에 다시 돈을 빌려주려고 하겠습니까? 결국 앞으로 벌어질 일은 그 부분입니다. 이 기업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정확히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에쿼티 가치는 이미 크게 훼손된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금 절대 건드리지 않을 만한 게 있나요? 아니면 실제로 공매도까지 하고 싶은 대상이 있나요? 솔직히 지금 파이코 공매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 FI쇼는 지난 수년 동안 가격을 거의 500% 정도 올려왔습니다. 그래서 대출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말 그대로 전부 화나게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가격을 낮췄다고 해도 모기지 시장에서 밴티지 스코어가 받으려는 가격과 비교하면 차이가 너무 큽니다. 예를 들어 모기지 신청 100건당 대출 기관이 FICO에는 약 $2,000를 내야 하는데 밴티지 스코어를 쓰면 $99만 내면 됩니다. $1,000와 $99. 이건 정말 큰 차이입니다. 작은 꿈 시작이 중요해. 희망의 미래를 함께 심어가 매일매일 조금씩 자라나 마음속에 설렘이 끼었나. 욕심은 버려 이번에도 다르진 않을 거야. 결과는 과정의 연속일 뿐 어두운 조정이 와도 두렵지 않아. 미주은 손을 잡고 나아가 보이지 않는 내일의 빛이 되어줄게. 행복한 투자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아름다운 내리막길 같이 걸어가. 행복한 투자 미주와 함께 우리 모두 감히 급주식으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네.